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은 매해, 나무도 없고 바윗돌도 없는 산에, 민둥산이네요. 즉 여기서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매게 쫓기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안과 까투리의 속마음과, 자 여기서 까투리의 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렇죠. 절박한, 죽음에 임박해서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일천석 곡식을 얘기하는 거였죠. 일천석이나 되는 곡식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노 젓는 노, 닷 그 뭐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거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고 돛대도 꺾어지고, 용총도 끊고. 용총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그 돛대에 매는 굵은 그 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줄도 끊어지고, 키도 빠지고, 방향키, 그 방향을 정하는, 배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자 바람 불고 물결치고 풍랑이 거세군요.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고, 갈 길은 너무 많이 남았고, 사면이 어둑어둑해지고, 천지가 적막하고, 같이 노을이라는 것은 그 태풍이 올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노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사나운 파도 정도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해석상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뭐 흔치 않으니까요. 그죠? 떠는데 노을이 떴는데 수적 만난, 수적 물 도적이니까 해적이겠네요. 해적을 만난 도사공, 뱃사람의 속마음과, 자, 이 사람의 속마음도 마찬가지, 이 까투리의 속마음이나 도사공의 속마음이나 공통된 속마음은 절박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뱃사공의 절박한 마음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점층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열거되고 점층되는 것, 이 고전작 사설 시조의 공통된 특징인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엊그제 님 여인 아니야. 엊그제 님을 여인 누구의 아닐까요? 나의 속마음이 되겠죠. 나의 절박한 그 속마음이야. 어디다가 가라려,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까투리의 속마음과 그 다음에 도사공의 속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속마음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장 절박한 속마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절박한 순간보다도 더욱더 절박한 것은 님과 이별한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님과 이별한 슬픔을 이런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적절히 드러내고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님과 이별한 절박한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군요. 자, 그 다음 98번째 작품 볼까요? 논밭가라 김매고. 김매기 한다는 건 뭔지 알죠?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풀들이 난 것을 다 갈아내서 없애버리는 것을 김매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밭에 김을 매고, 배잔방이 다임쳐 신들 매고. 배잔방이라고 하면 그 바지, 홑바지를 얘기합니다. 배옷감으로 만든 남자의 홑바지를 다임이라는 건 이건 데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지의 밑부분을 졸라 매는 것. 신들 매고 들매다. 요거는 그 신을 벗겨지지 않도록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는지,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하여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이건 뭐예요? 별이다라는 말 알죠? 별이다. 별으다라는 말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별이다라는 건 나를 서게 하다라는 거, 별이다라는 건 너 내가 두고 보자 너, 이럴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버려두고라는 것은 도끼에 나를 세워서, 이런 얘기겠죠. 낫을 간 것처럼 도끼도 갈아서 나를 세워서 둘러매고, 무성한 숲의 산중에 들어가서 삭다리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나무에 있는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마른 섭을 비거니 보이거니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마른 섭이란 건 그냥 마른 땔감들을 베고 자르고 해서 지게에 짊어 지게에 실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지팡이 받쳐놓고, 지게를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둑 부시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비우고 즉 다 먹어 치우고 그죠? 그러니까 샘물이니까 뭐 도시락을 먹고 그다음에 샘물을 마시고 뭐 했겠죠. 곤방대를 톡톡 떨어 담배를 한 대 핍니다. 립담배 비어 물고 콧노래 좋다가 콧노래하면서 졸다가 그러니까 여기 농사일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김매기 하는 거 논밭가라 김매기 하는 거 주된 일입니다. 이것을 이미 아침 일찍 끝내버리죠. 그리고 낫과 도끼를 갈아서 무엇을 합니까? 나무를 합니다. 그렇죠. 나무를 해서 나무 하는 것까지 다 끝낸 시각이 어느 때냐면 점심때예요. 그렇다면 정말 부지런한 농촌의 삶의 모습이 부지런한 농촌의 삶의 모습이 농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일을 끝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도시락을 먹고 콧노래 부르면서 졸고 있다. 이런 건 어때요? 여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부지런한 모습과 여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석양이 재 넘어갈 때 해가 질 무렵에 어깨를 추이르며라는 건 뭐냐면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댄스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소리에 저런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 거더라. 긴 소리, 장가 단가 그래서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 갈까 하더라. 자, 어찌 갈까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네. 언제 집에 가지?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갈 것이 걱정돼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어깨를 추스리면서 노래를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흥겨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부분에서 이제 부지런한 농사일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사일을 열거하면서 부지런한 모습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콧노래 부르면서 조는 모습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원의 흥겨운 삶, 전원의 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논밭가라 김매기하고 배잔방이 댄님을 쳐서 신을 묶어 매고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에 나를 갈아 둘러 매고 깊은 산중 무성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을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로 받쳐놓고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다 비우고 곤방대를 톡톡 털면서 입담배를 피워 물고 콧노래 졸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해질 무렵에 어깨를 추스리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노래를 하며 집에 어이 갈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고 여유를 즐기는 농부의 모습을 그대로 실감나는 어떤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가 이렇게 농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담는 것도 있고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군요. 자, 99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님이 오마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지어 먹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일찍 찍자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일찍 지어서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중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집에 있어서 사랑채와 뭐 안채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문, 집 안 내부에 있는 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문을 나서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을 얘기하겠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라는 건 한자인데요. 손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가액 이마에다 덮어 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어디 오나 님이 오나 이렇게 하는 거. 이마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오난가 가난가 건넌산 바라보니 건너산을 바라보니 검어 흰뜰 서 있거늘 검고 검은 것과 흰 것이 뒤섞여 있는 거겠네요. 검고 흰 것이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저것이 바로 이 검고 흰 것이 저것이 바로 님이로구나 생각하여 보선 벗어 품에 품고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발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겹비님비 님비곰비. 자, 겹비님비 님비곰비라는 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휘청휘청.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허둥거리는 그런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빠르게
뭔가 연거푸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요거 허둥지둥이라는 의태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겹비님비, 님비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굉장히 급해서 허둥거리면서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디 마른데, 진 곳과 마른 곳, 진 땅과 마른 땅, 가리지 말고,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은 우당탕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당탕탕. 이건 의성어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 정을 담은 말,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 하고 곁눈을 흘끗 보니 곁눈으로 흘끗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렇죠. 거머얏들 서 있는 것 님이라고 여겼던 것을 보니 상년이란 건 작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7월 4날 갈가벗긴 껍데기를 벗긴 주추리 3대 살뜰이도 날 새겼구나. 그러니까 3대 나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3대의 그 껍데기를 벗겨서 뭐 씨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 놓으니까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어서 마치 검은 머리 검은 눈썹, 흰 옷 이런 것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3대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살뜰이도 요거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네요. 알뜰살뜰 잘도 속였구나. 역시 반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처라 다행히도 마침 이런 뜻이죠. 마침 밤일시 만정,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낮이었다면 남 우일 뻔하게라. 남을 웃길 뻔했구나. 내용은 간단하죠.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서 먹고 중문을 나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손을 이마에 대고 님이 오는지 가는지 건너산 쪽을 바라보니 검고 흰 것이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라고 생각하여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맨발로 겹비님비 님비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면서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내 마음의 사랑의 말을 하려 하며 곁눈으로 힐끗 그 녀석을 보니 지난해 7월 4날 껍데기를 벗긴 3대가 잘도 나를 속여 먹었구나. 자, 그럼 이렇게 속게 된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는 간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겠죠. 모처라 다행히도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들 웃길 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를 할 정도로 이미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작품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시조, 다른 시조로서 서경덕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었죠.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어쩌고 깊은 산 중에 누가 오겠느냐마는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상 발상 그 정서가 상황이 모두 일치하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우이 치달아 앉아. 자, 두꺼비. 여기서 두꺼비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 원관념이 있습니다. 자, 두꺼비 뭘까요? 그렇죠. 탐관오리. 그죠? 관리는 관리인데 부정하는 관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정하는 관리, 탐관오리 정도로 부패한 양반, 지방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리를 물고 그렇다면 파리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힘없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성. 자, 파리를 물고 두엄 우해. 두엄이라는 건 이거 뭔지 알죠? 그렇죠? 인분 혹은 동물의 똥 이런 것들이나 식물들을 썩혀서 그죠? 퇴비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관리의 직위,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두텁이 그 지방 관리가 부패를 일삼아서 자기가 그 쌓아놓은 재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한 재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넌산을 바라보니 건너편의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나 백송골이라는 건 여기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중앙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관리.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앙관리는 두터비보다 더 높은 관리이고 감찰하는, 그렇죠? 감찰하는 역할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암행어사, 그런 류의 관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떠있거는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라 끔찍해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풀떡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군요. 재미있습니다. 풍자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자.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면서 누구에 대한, 두터비에 대한 그런 지방 관리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처라 다행히도 마침 낼시만전, 내가 날쌔으니까 말이지, 애얼질 뻔, 큰일 날 뻔했구나. 여기서는 멍들다, 어혈이 들다, 뭐 이런 얘기예요. 멍들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구린 것이 있어서 도망을 치다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이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멋지다라는 건 이건 날쌔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선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뭐 비굴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비굴성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두어 말에 자빠지는 그런 모습. 그런 자빠졌으면서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비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날랜 나였으니 망정, 이거 자화자찬,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작품하고 연결해 본다면 호질이란 작품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호질에서도 호랑이가 질책을 하니까 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호랑이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한심한 놈이에요 하고서 똥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딱 나타나니까 그 농부에게 어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면서 문자를 주어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도 역시 위선적인 모습, 비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끝부분, 호질의 끝부분과 이 작품의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두터비가 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넌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어서, 백송골이 역시 두터비를 잡아먹는 녀석일 테니까요.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다. 마침 날쌘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다. 자, 그래서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 관리를 얘기하고 백성을 얘기하고 두엄은 배설물 같은 것으로 만든 거름이지만 벼슬자리 혹은 부정축제 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송골은 두터비보다는 좀 높은 그런 중앙의 관리로 해석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관리의 비굴함과 그 다음에 허장성세의 모습, 겉으로는 잘난 척하면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비어있는 그런 관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판한 풍자적인 작품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